자, 두 번째 세트, 오늘의 마지막 세트이기도 하죠. 자, 비스 비율 규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는 20학년도 11학년 11월, 그러니까 수능 문제죠. 20학년도 수능 문제, 사회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역시 아까랑 마찬가지로 정답률부터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었나 보면 첫 번째 문제부터 순서대로 설명하면 첫 번째 문제 정답률 76% 할만했다, 그지? 두 번째 문제 정답률 68% 할만했어요. 네, 세 번째 문제 비스 비율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가 54% 나왔고요. 이 네 번째 문제, 그 보기 적용하는 문제지, 그지? 이 문제가 이 수능 당시 오답률 1위 문제였어요. 이 문제의 정답률은 28%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지문보다 더 어려웠던 문제가 또 있었지. 여러분들 왜 국껍질 나오는 그 과학 지문이 있었던 수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국껍질이 질량점들이 모여가지고 질량을 서로 땡기고 그 얘기 지문이 있었지. 그게 18% 나왔었어, 참고로. 뭐 아무튼 41번 아니 잠깐만, 그 다음 네 번째 문제가 정답률 47%. 역시 힘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정답률이 63%가 나왔는데 이거는 물론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였지만 멘탈이 터져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형태의 세트 문제입니다.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지문을 어떤 걸 읽게 될지 한번 예측을 들어가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사회 지문인 거 뻔히 보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전개방식 문제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읽을 때, 자, 요즘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전개방식을 묻는 게 예전에는 글 전체의 전개방식을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었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근데 최근의 전개방식과 관련된 내용은 단순히 이 작품에 벽면적 구조가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나타나 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시간을 표현하지 않고 보통은 그 단락 간에 관계도를 잘 그리면 해결이 좀 쉬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게 요즘의 일반적 경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문에 일단 그 단락 번호를 좀 써놓으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아요. 1번 단락부터 이게 총 몇 단락까지 있었지? 6, 1, 2, 3, 4, 5, 6, 6번째까지 있네. 6단락까지라고 표시를 해놓고 이 녀석들의 관계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될 거야. 오케이? 생각하면서 풀자. 아무튼 그게 나왔고요. 두 번째, 그래서 알 수 있는 내용.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일치불일치 문제지. 참고로 이 일치불일치 문제 정도는 단어가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조약은 바젤 협약이 딱딱한 법에서는 국제기구의 결정을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약, 협정, 바젤 기준 이런 식의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지문 속에서의 핵심 정보들이 될 거고 이 단어를 한번 머릿속에 새겨놓는 거는 되게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해요. 지문 속에서 바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나 이거 방금 봤거든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잠깐 앞에서 본 그 잠깐의 단순한 일이 자신감을 만들어. 나 이거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실제로는 이거는 일종의 위약 효과거든. 뻥인데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랑 우와 이게 뭐지? 하면서 허덕이는 거랑 다르다는 거지. 자, 염두해 두시고요. 자, 39. 그 다음 문제는 비스 비율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거는 이해하라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금 바젤 1, 바젤 2, 바젤 3라고 하는 세 개의 영역이 묶여있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아예 선택지를 1, 2, 3, 4, 5로 뜯어놓으세요. 그러면 지문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이 지문의 내용이 바젤 1, 2, 3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겠구나. 그럼 당연히 너희들이 출제위원이라면 이 세 개를 비교하는 문제 안 내고 싶겠니? 내고 싶겠지. 그게 이 문제겠지.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딱딱딱 따로 보시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따 풀도록 하자. 그 다음 문제, 보기의 적용 문제인데 지금 당장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다만 이런 문제 볼 때, 자, 보기 적용 문제를 볼 때 특히 도표 혹은 그래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보이면 항상 항목을 신경 쓰세요. 항목을 동그라미 쳐놓든 V체크를 해놓든 밑줄을 쳐놓든 좋으니 내가 지문을 읽다가 어떤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표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자기 자본이라는 단어가 보이나? 그치? 위에 표는 자기 자본을 하는 얘기고 밑에 표는 뭐예요? 문장이 조금 긴 건 사실이야, 그치? 긴 건 사실이지만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 가중자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아하, 이 두 개의 항목을 구분해서 뭔가 계산하는 문제겠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죠.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
자기 자본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왔으면 이 문제랑 연결되는 내용인 거고 감 잡히시죠? 또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 가중 자산을 계산할 때는 밑에 있는 항목들을 뭐 계산하는 건가 보지 라고 생각하고 지문을 읽을 때 이 단어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지문의 길이가 길고 정보량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이 항목을 보고 들어가는 건 되게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 기억이 뭔지 빨리 보고 와. 기억은 어디 갔어 얘? 말랑말랑한 거. 잠깐만.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딱딱한 법이라는 단어가 선택지에 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도 말랑말랑한 법이라서 말을 썼으니까 그럼 또 여기서 지문 속에서 딱딱한 법과 말랑한 법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이 서로 대응되는 짝으로 나타났겠구나 예상하시고 이 단어도 중요하겠구나 생각하셔야겠지. 됐나? 그리고 마지막 어휘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었죠. 본인이 해석이 되고 있으면 빨리 같이 풀어보는 게 정답. 그렇지 않다면 따로 푸는 게 정답. 물론 정답이라는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눈으로 훑은 거야. 그걸 선생님이 말로 하니까 조금 더 길어진 것 뿐이지만 우리는 무슨 정보를 알게 되었어? 나는 지금부터 사회 지문과 관련된 경제 지문 이야기를 보게 될 거고 지문 전체의 구조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조약이나 협약 그리고 바젤 이런 식의 말들이 중요한데 특히 바젤은 1, 2, 3 그 단계별 차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야. 또 자기 자본이나 위험 가중 자산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며 딱딱한 법, 말랑한 법과 같은 차이점도 중간중간 읽어내야겠지 라고 하는 걸 찾고 가자고요. 이게 읽고 시작하는 거랑 그냥 첫 번째 문제부터 대뜸 읽는 거랑은 다를 수밖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용 써볼까요? 자, 힘내봅시다. 쉽지 않아요. 쉽다는 말은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가볼게요.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자, 국제법상 조약을 하면서 이 단어도 분명히 선택지에서 아까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기억해놓자.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이런 거 봐봐. 명시적인 것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돼. 명시적인 건 뭐 하는 거야? 명시적인 건 뭐 하는 거야? 확연하게 드러내어 밝히는 거지. 명시적인 거의 반대말이 뭐죠? 암시적인 거죠. 은근하게 보여주는 거잖아, 그치? 자, 아무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청출하는 규범입니다. 이거는 국가나 각종 국제기관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이 바로 조약입니다. 오케이? 그걸 설명했고 또 국제관습법이라고 하는 건 국제관습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다 개념을 드릴 거야. 그리고 참고로 얘들아 이건 알아두면 좋겠어. 사회지문도 일정한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사회지문은 보통 바로 설명하지 않아요. 뭔가 문제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을 들고 와. 참고로 이게 바로 그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무슨 상황을 보게 될 게 뻔하거든. 근데 그 상황이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해해야 되나봐요. 그쵸? 한번 가봅시다. 국제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이게 핵심이네. 얘는 조약이 아니에요. 조약이 아니고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 구별이에요. 이 녀석은 나 조약이에요. 그리고 일반적 규범입니다. 양식법 하자, 정도법 하자 뭐 이런 말이겠지, 그지? 관습법이라고 쓰니까요. 반면에 차이점이야.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설명했죠. 다시 한번 권고적 효력은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뭐도 있어요? 구속력이지, 그치?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 두 개가 떴다 바젤, 그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비스 비율 규제 같은 것들이 비회원국가에서도 엄격하게 준수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규범도 아니야. 그냥 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내용인데 이런 규제가 자, 이건 나름대로의 규제라고 생각해볼게. 규제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핵심은 뭐냐면
구속력은 없어. 그렇지? 구속력이 없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거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고. 그런데도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지켜지는 예문도 있다. 우리 뭐라고 해서 엄격한 준수라고 했었지? 엄격하게 준수되는 것들이 있어. 자, 보자. 국제법상에서 조약이라고 하는 건 합의 내용이야. 이건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대상이야. 그치? 두 번째, 국제관습법도 어쨌든 조약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키는 그건 맞다고. 상도덕 같은 거라니까. 오케이? 그런데 얘는 달라. 얘는 분명히 규제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놀랍게도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도 않으면서 아주 엄격하게 진수되는 이런 녀석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뭐? 바젤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비스 비율 규제. 요게 신이죠. 그렇지. 지금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볼 거야.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건가를 설명하지 않다는 거지. 그지?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하고 이 녀석은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야. 이 녀석은 뭐냐면 일반적인 방식. 일반적으로는 법으로 정해가지고 서로 지키자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거지. 선생님 형준국가가 있고 원제국가가 있는데 형준국가가 맨날 세서 이겨가지고 자꾸 원제국가에 뺨을 때려. 탁 때려. 그래서 장난이라고 그러는 거야. 협의를 했어. 원제국가에서 열받아서 자 앞으로 뺨을 때리면 그거 안 되는 거니까 법으로 금지합시다. 뺨 때리기 금지법 발의했고 나도 반대하니까 그래서 반반 합의했어요. 근데 또 장난기가 돌아서 뺨을 톡 때리고 왔어. 그래놓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뭐 그게 꼭 지켜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의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명시적 합의나 이런 것들은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야. 그런데 바젤 협의회에서 만들어진 이 비스 비율은 누가 지키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아주 칼같이 지켜요. 다들. 그럼 도대체 얘는 왜 그러는 거냐고. 그걸 설명하자는 거지. 됐지? 그게 키워드는 뭐예요?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이거지. 자,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 반 구성원 멤버들의 예를 들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있다고 쳐보자. 이 반에 그냥 있다고 쳐보자. 근데 선생님은 너는 1등급이니까 너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잘하도록 해. 너는 9등급이니까 꺼져. 이런 게 아니잖아. 오케이? 공부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왔었으면 선생님 어쨌든 도와주려고 용을 쓰겠지. 느낌 알겠어? 근데 이건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 근데 선생님은 이 친구는 수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내쫓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 친구는 어떤 경우입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 사이에 섞여서 공부 안 하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오케이? 공부랑 관계없이 그냥 놀러 앉아있는 사람들. 나가달라고 부탁하겠지, 선생님은. 그치? 그게 바로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그런 거야. 단순히 그냥 앉아있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선생님 반에 와 있는 멤버들은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 핵심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유하자면 그런 건데. 아무튼 첫 번째 단어는 그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설명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장난이에요. 자, 두 번째 단어 봅시다. 자, 요거를 이제 먼저 상황을 주어준 다음에 이제 이 비스 비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가봅시다. 비스 비율을 하면서 얘기하셔도 되겠죠. BIS 비율. 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이제부터 펼쳐지기 시작할 거야. 정신줄 놓는 순간 아차 하는 순간 나가. 이거 봐봐. 이 녀석은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키워드는 이거네요. 비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자기 자본 비율이야. 오케이? 그걸 설정해서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뭐요? 보호를. 그러니까 이거야. 형준은행이야 이거는. 자, 형준은행이 있는데 얘들아, 은행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은행은 뭐 해요? 돈을 투자를 받아요. 예금, 그치? 적금, 투자를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너네 기업 이번에 멕시코에 공장 만든다며. 돈 안 필요해? 내가 싸게 빌려줄게. 그래서 줘. 이 기업에서 이제 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갚아주겠지. 그리고 갚아서 그 갚은 거에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얘도 막 챙기고 우리한테 돈 빌려준 사람도 챙겨주고. 그게 은행이 하는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은행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돈을 빌린 대로 다 빌린 다음에 그걸 다 A, B, C에다가 다 뿌려버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공장 중에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이 은행은 다시 돌려줄 돈이 없죠. 이자를 다시 돌려줄 돈이 없잖아. 그럼 망하는 거잖아. 그럼 얘들은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잖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한 너 돈 1억 원을 가지고 니네 회사 아니 회사 난다. 니네 은행 10조 원을 가지고 있어? 그 중에서 1조 원은 반드시 네 손에 있어야 돼. 이렇게 자기 자본을 정해주는 비율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자본 비율. 됐지? 자, 바젤위원회에서는 비스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 녀석은 몇 퍼센트다? 8%. 일단 중요한 점은 숫자 하나 떴죠? 8%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식은 다음 것 같다. 별표. 아예 식을 주고 있잖아. 참고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칙연산 수준입니다. 그쵸? 사칙연산 수준. 자, 비스 비율은 사칙연산의 수준 문제를 냈다는 얘기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야, 슬프게도. 근데 사칙연산이니까 해야 돼. 자, 뭐랑 뭐를 계산해야 돼? 위험 가중자산분의 떠올랐죠? 이 단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이 자산을 계산하는 방법도 중요한 거야. 뒤에 있었던 그 적용 문제 기억나시죠? 이런 게 바로 문제를 먼저 읽을 때 힘이지. 그거분의 자기 자본이야.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이해해 볼게. 수포자의 말이라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이 얘기는 자기 자본을 위험 가중자산으로 나누는 게 바로 비스 비율이라는 얘기지. 오케이? 거기에다가 배를 곱해서 비율로 계산을 한 다음 중요한 건 이 녀석이 몇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거보다 커야 돼요. 몇 퍼센트? 8%보다 커야 된다. 이게 시 됐죠? 그럼 중요한 건 이거면 자기 자본은 뭐고 위험 가중자산은 뭔가. 그죠? 자, 여기서 자기 자본은 자 여기다 쓸게요. 이 문단이지만 여기다 쓸 거예요. 왜냐면 답부터 알려줄게. 지금부터 볼게. 이 BIS1이야. 바젤 1 협약이에요. 바젤이라고 쓸게요. 바젤 1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편의상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A. 자기 자본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랑 뭐를 더한다? 기본 자본, 보완 자본,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단기 후순위의 채무. 이 후순위 채무의 합이야.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모두 더하면 그게 자기 자본이야. 됐죠? 그럼 단순하게 봐. 이 어떤 은행이 얼마의 돈을 가지고 설립됐고 거기에서 보완으로 뭐 예를 들어 이 설립자의 집안에서 한 1억을 더 지원해주기로 해서 1억 받아줬고 후순위 채무 언제가 갚아야 되는 거지만 당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도 자기 자본으로 잡자라는 것이겠죠? 이 세 가지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위험 가중 자산 이거는 편의상 파란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구분형입니다. 중요해서는 아니고요. 두 번째 위험 가중 자산은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 보유 자산에 그럼 참고로 보유 자산은 설명해야 돼 이거 그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그렇지? 각 자산의 위험 가중치라고 쓸게요. 위험 가중치를 뭐 하는 거야? 곱한 값들의 합인 거야. 됐어? 오케이. 위험 가중 자산은 보유 자산에다가 위험 자산별로 그러니까 뭐 이 회사에서는 이 은행에서는 어디에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을 거고 어디에 땅도 하나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거기마다 위험 가중치는 다르겠지. 이게 폭락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 계산을 하는 건가 봐. 그래서 그걸 갑자기 곱해가지고 그 몽땅 더하면 그게 바로 위험 가중치가 되는 것인데 자 이때 위험 가중치 그러면 이 위험 가중치라는 거는 다른 것들은 정확하게 숫자로 돈으로 등장하지만 가중치라는 건 계산이 따로 필요하겠지. 그래서 추가로 설명하는 거야. 이 위험 가중치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데 OECD 국가의 경우 자 OECD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국채는 0%, 국채 0%, 그리고 회사채 100%. 이거 무슨 뜻이야?
국채가 무슨 뜻이야? 국가 채무지. 국가가 보증을 지급하는 돈이야. 예를 들어 대한민국 땅인데 당장 우리나라에 백신이 필요해. 근데 돈이 부족해. 근데 참고로 우리가 이 돈을 낼 능력은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것뿐이야. 오케이?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 그래서 얘들아 이거 1억대에 사갈 사람. 내가 국가야? 한국에서 지급 보증하는 거야. 사갈 사람 하면 손들면 제가 살게요 하는 사람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바로 국채야. 그럼 회사채는 그게 회사 버전이겠지. 국채는 상대적으로 위험 가중치가 낮겠죠. 나라가 망하는 경우에나 이게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회사채는 위험 가중치가 높겠지. 그래서 100% 아닐까? 회사가 망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부여되어 왔었고요. 이후 자 이게 이제 뭐야? 일단 바치원을 너무 일찍 써버렸네. 이게 바제원의 그냥 같이 쓰자. 이거 네모 칠게요. 요게 맨 처음 시작할 때의 계산법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봐봐. 그런데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된다는 요구가 커졌어요. 금융자산도 종류가 많거든. 국채, 회사채도 있었고 또 뭐 있어? 부동산도 있고요. 주식도 있고요. 비트코인도 있어요. 그죠? 종류별로 너무 위험도가 다 다르니까 이 바젤위원회에서는 위험 가중 자산을 바꿨어. 위험 빨간색 들어와서 지금 가중 자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또 시장 위험에 따른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에 뭐로 합으로 제정했답니다. 자, 위험 가중자산의 계산법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뭐였죠? 보유자산 플러스 위험 가중치 곱하는 것을 모두 더하는 거였어. 그치? 근데 이렇게 바뀌었죠? 이건 뭐냐면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차이점이야.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신용 위험 외에 시장 위험이라는 게 또 나왔잖아. 그럼 또 이것도 정해야겠지, 그치? 시장 위험은 뭐냐면 감독기관의 승인에 따라 뭐예요? 감독기관이 승인해주고요. 그리고 은행의 선택에 따라 은행이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각종 신용평가 기관들 있잖아. 무어스, 그다음에 S&P, 아무튼 별별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자주 듣게 되는 한국의 위험 국가 안전도를 트리플 A 등급으로 상향시켰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관들이야.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서 사용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드디어 끝났네. 과제가 뭐냐? 여기까지가 과제라고 해. 정보가 많지? 정보가 많아.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쯤 읽었으면 슬슬 이제 뭐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더 많잖아. 근데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게 요 개념들을 정확하게 해놓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부터 하나밖에 없어.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뻔해. 바젤 2가 나오겠지. 그러면 앞과 뒤에 차이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그렇지 않겠어? 차이점 찾아내려고 용서 주시면 되는 거야. 그치? 자, 3단락 갑니다. 놀랍게도 인재상담이죠?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1 협약도 한계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2004년 바젤 2 협약이 적용됐습니다. 그건 뭐야? 앞에 빨리 계산판이겠지? 계산판이니까 뭔가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 바뀐 점이 있었을 거야. 그 바뀐 점을 찾으면 되겠지? 오케이? 차이점 찾아보자. 여기서 비스 비율의 위험 가중 자산은 여기서도 바뀐 게 뭐네요? 위험 가중 자산의 측정법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다 뭐냐면 어떤 대상의 위험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가 항상 관건이었던 거야, 그지? 바뀌는데 따라오세요. 이때 위험 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이 녀석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다가 또 자산의 유형과 또 세 번째 신용도를 모두 고려해. 그래 몽땅 다 고려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식이 분명히 있을걸?
예전에 선생님 이거 기억나? 이게 수능 질문이었잖아, 얘들아. 이 수능 문제가 출제되고 나서 뉴스에서 기자들이 하고 다니는 게 뭐였냐면 은행원들을 찾아다녔어. 은행원 찾아서 혹시 과제 협약과 신용 위험도 계산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문직 종사자도 모르는 개념을 너희들한테 문제를 냈다면서 막 태클을 건 거야. 근데 선생님은 그거 뻘짓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지문을 이해하라는 거지 뭐 전문 지식을 딱 알아가지고 과학에 대한 과학 천재가 돼야 되고 사회 천재가 돼야 되고 경제 천재가 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한테 얼마나 이해를 했는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만해? 아니 물론 어려운데 용을 써서 노력을 풀어내려고 용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 얼마나 전문적인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녀석을 이 신용 위험 가중치를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고 계산하는지에 대한 논문도 있을 거고 책도 있을 거고 적용하는 방식들이 다 있겠지. 전문가들이 있겠지. 근데 우리들은 그걸 하는 게 아니라고 덧셈하고 곱셈하고 나눗셈하고 뺄셈 이런 것만 하자. 그 정도까지만 보여줄 거야. 너무 쫄지 마.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그런 문제를 풀었다면 선생님 국어 선생님 관둘지도 몰라요. 너무 어려워서. 자, 아무튼 간에 그런 건 아니야.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도록 여기까지만 해도 전부인데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구나.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 이때 다시 한번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 자, 이렇게 써볼까? 신용 위험 측정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어디 보자. 표준 모형이나 vs 내부 모형. 그치? 선택하래요? 왜? 네. 뭐라고 선생님 목소리가 들려서? 네. 대답. 오케이. 자,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을 하나 선택하고 이때 표준 모형에서는 어떻게 하래요? OECD 국가의 국채는 0%부터 150%까지. 자, 국채는 지금 뭐예요? 바뀐 점이죠? 0에서 150%까지. 그리고 회사채는요 어떻게 계산하라고? 20에서 150까지. 숫자가 너무 많아. 자, 바뀐 점이 찾아졌죠? 오케이. 이렇게 바꾸도록 하고 신용도가 높을수록 오케이. 특징은 뭐예요? 이 녀석은 신용도가 높으면 이 위험도는 낮게 측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됐죠? 예를 들어 근데 얘들아 눈치를 채. 예를 들어라는 말을 썼다라는 순간 이거 가지고 문제 냈구나. 느낌 오셔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치가 20%란 위험 가중치가 20%면 위험 가중치에서의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만 계산되는 거야. 굳이 안 써도 되지 이 정도는? 오케이? 이 정도 알겠어? 그리고 내부 모형은 이건 내부 모형 설명이야, 그치?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자, 이 녀석은 은행이 선택하는 건데 이때 필요한 건 감독기관의 승인이지. 재미난 거 하나 볼까? 봐봐. 요거는 파란색으로 쓸게. 차이점이지. 눈치챘어? 이거는 뭐예요? 공통점일 거야. 왜? 지금 말 순서만 바뀐 건데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지. 눈치챘어? 보기가 쉽지 않아. 선생님도 인정.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을 거야. 뻔해. 아무튼 자, 그리고 또한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감독기관의 어떤 플러스. 감독기관이 뭐 할 수 있어? 규제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뭐랄까?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만든 거야. 초과하는 이런 상황 아닐까? 이해하려고 핵심이 하는 게 핵심이니까. 자, 원래 자본 비율은 몇 %로 합의돼 있어? 최소 몇 %? 8,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해. 막 각종 외국의 어떤 각종 그 뭐랄까 수입 제한이 막
풀리고 있고 막 환율 문제가 벌써 벌어지고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이런 걸 냅두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 국가에서 야 비상. 원래 8%가 맞는데 지금부터 10% 보존해. 위험해 지금. 오케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럼 또 은행들은 지금부터 대출 나가는 거 최대한 안 할 거고, 그죠? 대출을 안 줄 거야. 그리고 그동안 뭐 받아야 될 건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겠지. 이제는. 왜냐면 10%를 지켜야지만 은행이 유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지.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가고, 바젤 2. 최근에는 뭐도 있어? 젠장 바젤 3도 있어. 2개로도 있는데 3개는 됐어요. 그럼 바젤 3도 뭐가 차이점이 있겠지? 왜? 자, 참고로 이 녀석이 1996년에 만들어진 거고 이 녀석이 2004년에 만들어진 거고 이 녀석은 최근이래요. 뭐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선생님 이걸 왜 신경 썼을까? 지금 구조도 그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이 세 개의 관계도는 어쨌든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시간 순서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최근에 바젤 3도 있어요. 이 녀석은 뭐냐면 이때 특이점은 자기 자본에서 자기 자본이 이거지. 오케이? 봐봐. 바젤 1과 바젤 2의 핵심 차이점은 뭐죠? 파란 쪽입니다. 나머지 A는 바꾼 적 없지? 자기 자본 얘기한 적 없어? 그런데 바젤 3는 뭐부터 얘기하고 시작하고 있어? 자기 자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지. 노란색이 바뀐 거네? 눈치챘니?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손이 채무가 제외.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어요. 결국 이 얘기는 자기 자본은 기본 자본 플러스 보완 자본이다라고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나요? 또한 위험 가중 자산에서는 또 이번에는 요것도 바뀌었네.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위험 가중 자산에서는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해서 비율이 몇 퍼센트로 바뀌었어요? 6%로 변경됐지? 8이 아니라 6이었지, 그죠? 변경으로 바꿈으로써 보완해서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대요. 됐나? 오케이. 안 쓰지 말아요. 쓰기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정. 자, 단기 후순위 채무를 제외했고 비율은 6%로 바꿨다. 그게 핵심이네. 할만하지, 여기는. 그렇지? 할만하지? 자, 여기까지가 4문단이었어. 자, 이제 5문단으로 넘어가 볼게. 딱 힘들다. 그렇지? 5문단 갑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잠깐만. 놀랍게도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답을 내주지 않은 요거에 대한 답인 거야. 답을 알기 위한 조건인 거야. 그치? 아직까지 이걸 답을 얘기한 적은 없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해서 제도화하고 있는데요. 바젤위원회에는 28개의 금융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당국은 2009년부터 가입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 이전부터도 훨씬 전부터 비수 비율을 도입했고요. 시행하고 있었고요.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시 비바젤 협약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젤 협약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 이유는 지금부터 나오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오케이. 자, 바젤 기준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걸 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은행이 믿을만하다는 징표를 국제금융시장에 보여주는 거야. 그걸 은행이 믿을만하다는 단어를 뒤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재무 건전성이라고 불러요. 재무 건전성을 국제에 보여주는 거야. 우리나라 너희들이 지키는 규약 충분히 지킬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의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믿어라. 우리나라에 투자하세요. 이거잖아. 그치? 돈 받으라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을 수도 없고 아예 발을 들일 수도 없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 가봅시다. 이 단락에서 뭐라고 마무리를 지냐면 배고파. 사실 이런 데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해서 지정합니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바젤 위원회에서는 기준을 제정한 다음에 회원들에게는 도입의 의무를 부과해요. 자, 바젤 협의기구에 회원이 되면 뭐가 있어? 의무가 생겨. 뭐?
당연히 이거 지켜야지. 이거 지키자고 협의체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도 체제에 들어갔다고요?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권은 없지. 바젤위원회가 뭐라고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와 중국과 독일과 한국 이런 나라들의 금융 규제를 하겠어. 오케이? 그리고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렇지? 감독할 수 없고요. 다만 감독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은 지켜. 바젤 기준은 근데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해서 따르고 있어 지금. 그지?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발라들여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걸 만약 떴다 이렇게 법적 구속력과 감독력이 없는데도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말랑말랑한 법이다. 됐죠?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소프트 로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데 참고로 이때 조약이나 잠깐만 그럼 요거네 요게 요거요? 소프트죠? 말랑말랑한 법 그리고 이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 쟤들이지? 쟤네들은 그에 대비해서 딱딱한 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vs 조약이나 아까 뭐였지? 국제관습법 국관이라고 쓸게요. 이 사람들은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법이라고 불러? 딱딱한 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또. 물론 현재 말랑말랑한 법인 이 바젤 기준 역시 장래 어느 순간에는 딱딱한 법으로 응고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얘들아 딱딱한 법으로 응고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 거야? 강제성을 지니고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구나. 예상할 수 있지.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지금의 내용이었어요. 따라만 했던가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써져 있는 예문 이 존재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야. 지문이 쉽다는 얘기는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먼저 예측하고 들어왔잖아. 그치? 어떤 내용이 나올 거고 어떤 정보들을 사용할 거고 거기서 차이점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부터 전개 방식이야. 쉽지? 맨 처음에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을 풀어내기 위한 해법을 먼저 아니면 기본 지식을 정보를 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렸어. 그죠? 1번 특정한 국제 기준. 이거 뭐예요? 바젤 협약이잖아. 바젤 협약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는 게 4단 어디 갔어? 4단까지였지? 그리고 나서 국제사회에 적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는 거. 이게 5달러였죠? 정확하게 1번이네.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녀석의 베스트 오답은 2번이긴 했어요. 근데 7%밖에 안 되긴 하지만 볼게요.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했습니다. 국제적 기준? 이미 틀렸지? 틀렸잖아. 이거 기준이 아니잖아. 누가 지키라고 강제한 건 아니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키는 게 그게 핵심 아니었어?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감독권한의 발생 원인이다. 감독권한의 발생?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냐? 감독기관이 승인한다는 얘기는 뭐 내부 모형을 측정할 때만 쓰는 거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2번 감독권한의 발생의 원인에 따른 분류도 아니야. 분류라는 말이 존재하려면 어떤 대상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 나눠놨어야 돼. 오케이? 이게 만약 분류라면 예를 들어 뭐 경제 모델에는 뭐 적용되는 국가의 대상에 따라 바젤 1, 바젤 2, 바젤 3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으면 모를까. 이건 분류가 아니죠. 됐죠? 참고 지금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분류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면 2번 선택지에 분류 얘기 나왔고요. 5번 선택지에 특징 분석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분류와 분석은 구분할 줄 아시죠? 분류는 특정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나누어 가진 것이고 분석은 기준이 아니라 대상 그 자체를 뜯어내는 거야. 조각조각 갈라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고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자, 77번 문제. 위클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조약은. 조약은 여기서 봤었지, 그치? 첫 번째 문장에서 있었어.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구분하는 것이죠. 권리와 의무. 그치? 명시적 합의이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두 번째,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거 요만 하는 거잖아. 요거지, 지금.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변경되는 거지? 오케이. 3번.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서 잠깐만 제재라는 단어와 신뢰라는 단어가 달렸어. 요거네 말랑말랑한 법은 신뢰야, 그지?
딱딱한 법은 제재하는 거야. 하지마! 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재보다는 신뢰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잘 말도 안 되잖아. 제재보다 신뢰를 말하는 거는 말랑말랑한 법에 대한 얘기지. 정답은 3번. 할만했죠? 정답률도 68%나 됐습니다. 네. 4번도 보자.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있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자, 불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첫 번째 단락에 있었는데 뭐 어려운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됐죠? 자, 두 번째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이제부터 핵심이죠. 자, 앞으로 나오는 세 문제 한번 또 제거하러 가봅시다. 선생님, 공간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잠깐만요. 일단 그 80번 문제를 좀 먼저 풀게요. 왜냐면 이거 지우려고. 공간이 부족해서 80번 문제를 좀 먼저 풀게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를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고, 기억이 아까 뭐였죠? 말랑말랑한 법이었습니다. 말랑말랑하다는 것은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라는 말로 표현됐고, 오케이. 1번 바젤위원회가 국제금융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기준을 개정하는 거랑 상관없지. 말랑말랑한 거 보면 이 바젤위원회 얘기랑 상관은 있지만 이거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땡. 2번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성이 없다고 했었죠? 이거 지켜줘 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지키는 거지. 3번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 뭔 소리야? 야, 바젤위원회 회원 국가면 이미 지키고 있겠지. 그치? 그래야 회원 국가 되는 거 아니? 네 번째, 회원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 아니에요. 회원 국가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협약을 맺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답은 5번인가 본데,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 회원이 없는 국가라고 하는 건 회원이 아닌 국가를 말하는 것이겠지? 나 회원 아니야? 근데 그런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해서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야. 맞지? 이게 정답이겠지? 말랑한 법의 핵심은 뭐냐면 회원국도 아니면서 지키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3번 선택지랑 4번 선택지는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거였어. 얘들은 회원국이니까 지키는 게 당연한 거야. 그 말이죠. 이 문제의 정답률이 아까 47%라고 했었지. 오답 베스트 2개가 3번, 4번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아직 핵심을 찌르지 못한 거였던 거지. 오케이? 말랑말랑한 법을 그냥 여기서 나오는 요 부분만 보고 문제를 풀면 아마 그런 흔들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랑말랑한 법은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의해서 지키라고 말한 적도 없고 회원국도 아닌 주제라는 것 때문에 회원국도 아닌데 지키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 밑에까지 지울 데가 너무 없어. 너무 강력하게 지웠는데? 자, 한번 가봅시다.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비수 비율을 이해해보고 또 바젤 1, 2, 3 비교하는 문제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씩 가볼게요. 자, 먼저 78번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선택지 묶어달라고 했었죠? 묶어놨나요? 자, 바젤 원과 관련된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기부터 가보자.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수록 비수 비율이 낮아질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어? 회사채는 100%로 일괄 적용된다고 했었지. 낮아지면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아니야. 됐죠? 1번 틀렸지? 참고로 신용도에 따라서 바뀌는 건 바젤 몇 협약이야? 총협약이야. 써놨지? 우리 같이 정리하는 거잖아. 됐죠? 1번 땡. 참고로 이거 오답 아니면 선택률도 알려줄까? 1번이 10%, 2번이 15%, 3번이 10%, 4번이 54%, 5번이 11%.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다 10% 이상을 다 넘어갔어.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 몰랐다는 얘기야. 찍었다는 얘기지 뭐 이거. 그치? 자, 이번에 바젤2를 잘 보자. 바젤2가 3개나 나왔어. 2번 바젤2를 따르면 각각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초과가 가능하다. 국가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바꿨다 했었지? 아까 8%인데 뭐 6%로 바꾼다거나 지금 우리나라 위험하니까 10% 가지고 있도록 해줘? 라고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었지? 됐죠? 땡. 3번 투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부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비수 비율이 높아질 거예요. 자, 머리를 잘 써야 돼, 이 부분부터. 자, 아까 핵심은 이거였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지. 자, 원래 국채는 위험률이 0일 때도 있어. 오케이? 하지만 맥시멈은 150까지야. 근데 원래 이 국채를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매각한 다음에 다시 회사채를 투자를 했어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 봐봐. 쟤는 최소치가 20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소치가 20이니까 신용 위험도는 높아지는 거야? 맞냐? 신용 위험도는 높아진 거야?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신용도는 물론 낮아지는 걸 테지만 뭐 이건 잠시 후에 얘기하고. 자, 어쨌든 보자. 그냥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 아주 극단적인 예로 0% 위험도를 가지고 있었던 부채를 팔고 회사채 20%짜리를 돈으로 그냥 구해왔어. 이 은행에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비스 비율, 즉 위험 가중, 이건 지금 결론적으로 뭐가 늘어나는 거야? 위험 가중 자산이 늘어난 거지. 네. 맞지? 자, 이걸 돌아가야지. 위험 가중 자산이 늘어나면 분자, 분모 중에 뭐가 더 커지는 거야? 무조건 분모가 먼저 더 커지는 거야. 분모가 더 커진다는 얘기는 위험 가중, 결론적으로 비스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지? 비스 비율은 작아지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높아진다고 말한 3%씩 다 될 수 없는 거잖아. 되게 복잡한 계산을 좀 했어야 됐어. 그치? 여기서 요거니까 요거를 계산해서 요거를 대입시켜서 적용해보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4번 넘어가 볼게. 바젤2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험 위험을 측정하시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차이점 선택지가 지금 3번인 거고 얘가 4번인 거잖아. 그치? 답 나왔지? 똑같은 말이라고 했었지? 얘도 감독기관의 승인하에서 은행이 선택하는 거고 얘도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는 거야. 말의 순서만 바꿔서 설명했어. 그러면 둘 다 마찬가지로는 말을 쓸 수 있는가? 가등하죠. 정답은 4번. 됐니?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바젤3 협약 가볼게요. 바젤3 협약은 위험 가중 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잠깐만. 2%가 왜 나와? 아니야. 이거는 계산 좀 때려야 되겠네. 계산 좀 때려봐야겠다. 자, 이 녀석은 2%가 돼야지만 이 비율 규제를 은행에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자, 먼저 비스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했었지, 그치?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기 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자, 보자. 비스 비율은 자기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누는 거야. 이때 자기 자본은 뭐랑 뭐야? 기본 자본 플러스 보완 자본이야. 맞지? 오케이? 그리고 위험 자산은 아까 뭐였었지? 신용 위험도에 따라 측정하는 위험 자산이겠지. 위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지? 지금 뜯어내려고 설명을 편의성을 위해서 뜯어내보는 중이야. 맞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바뀐 지점을 찾아보자. 지금 위험 가중 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라는 말을 해. 요거죠, 요거. 오케이? 그리고 요 녀석이 최소한 2%는 돼야 되라고 설명했었지. 최소한 이게 2%는 돼야 라고 설명했어. 그리고 참고로 지금 비스 비율은 몇 퍼센트를 지키는 중이야? 8%를 지키는 중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얘는 최소가 몇일 거야? 최소. 여기가 8을 넘어야 돼, 무조건. 8을 넘어야 돼? 그러면 이게 2잖아. 이게 2면 이게 몇이냐고? 6 이상이겠지. 그러면 8을 넘어갈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최소 2%는 돼야만 할까? 아닌데, 봐봐. 만약에 이게 1이면 못 지키게 되는 거야? 1이면 얘가 7이면 되는 거잖아. 지킬 수 있잖아. 얘가 심지어 0이라도 얘가 8이면 지킬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거 그 얘기하는 거야. 뜯어내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치? 지금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이라는 계산을 할 때 자기 자본의 기법은 요거랑 요거고 위험 가중 자산은 그냥 구조를 따로 한 적은 없으니까, 그치? 요것들을 다 따라서 위분의 t 플러스 위분의 보니까 위분의 보가 2래네. 이거는 8 이상 이퀄 x 플러스 2잖아. 요 공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 x는 반드시 뭐여야 되고, 아니지? 여기 2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9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쉽지 않아서 떨치긴 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문제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40번 문제. 요거 풀면 끝이다. 오, 확실하게 가봅시다.
일단 상황 파악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 상황 파악 한번 해봅시다. 갑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 자본 및 위험 가중 자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예 대놓고 써줬죠? 한번 그래 눈으로 보자. 일단 이 정도는. 이때 갑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 하는 자산으로 보이겠고요. 바젤 2, 오케이?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금 바젤 2야. 바젤 2 협약의 표준 명에 따라 비수 비율을 판단하고 공시와 있고요.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 이거 중요한 단어지? 위험 가중치는 몇 퍼센트래? 50%래? 50% 그리고 나머지 다 무시하지. 뭐예요? 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한 거겠지. 그러면 가볼게. 이제 얘 쓸 필요 없지. 우리가 쓸게 그냥. 선생님 여기가 편해서 쓸 필요 없으니까 자, 이 바젤 2 가지고 일단 지지고 볶아보자. 자, 일단 표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기 자본의 표를 설명하면서 기본 자본 50억 원, 그 다음에 보완 자본, 돈 되게 많다. 20억 원, 그 다음에 단기 후손의 채무 얼마였어? 40억 원이 있어요. 자, 이거 몽땅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자기 자본 아니야? 자기 자본 얼마야? 110억 원이에요. 자기 자본 110억. 이런 거 기본 계산을 해놓자고. 오케이?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위험 가중치를 계산하는 건데, 자, 위험